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사건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정말 잔혹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내용이라 미리 여러분들께 좀 많이 순화해서 전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범죄자가 가진 집착과 왜곡된 소유욕이 어디까지 타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의 허점을 비웃듯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보복 행위가 얼마나 참혹한 결말을 가져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 사건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차마 행할 수 없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 가해자는 30대 강모 씨입니다. 그는요, 지난 2026년 1월 14일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45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45년. 유기징역 한도로 봤을 때 정말 높은 겁니다. 대한민국 유기징역 상한선이 최대치가 50년으로 알고 있는데 무기징역을 준 게 아니라 45년형. 죄명이 보복살인, 현존 건조물 방화치사, 그리고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들. 이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의 공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요, 말이 되냐? 얘를 그럼 45년 뒤에 내보내겠다고? 혹은 가석방 심사에서 유기징역이니까 형량 3분의 1만 살면 됩니다. 그때부턴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되거든요. 15년 이상부터는 됩니다. 그럼 얘를 지금 30대인데 40대의 나이 그때 내보낼 거냐? 그때 가석방 받게 할 거냐?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이거에 대해 다시 한번 항소합니다. 검찰은 사형을 원했죠. 범인 강 씨 역시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기징역 45년이요. 이렇게 쌍방의 항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2026년 5월 14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은 원심을 파기시킵니다. 원심이 잘못됐다는 뜻이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5년형에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강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여기에 적힌 내용을 보면 강 씨의 재범 위험성은 극도로 높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합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아니,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던 이 판결,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걸까요? 왜 무기징역으로 올렸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이 방송에서는 법원의 판결문 원문의 내용과 경찰의 수사 기록, 그리고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남긴 처절한 흔적들을 바탕으로 사건의 타임라인을 아주 자세히 재구성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아주 잔혹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사건의 뿌리는 가해자 강 씨와 피해자 A 씨의 짧고 불행했던 결혼 생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두 사람은 2024년 6월 24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죠.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적 혼인관계는 불과 6개월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강 씨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혼 서류를 도장을 찍었지만 이들의 관계가 완벽하게 끊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자,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혼했다 그랬죠. 제가 지금부터 들은 얘기를 들으면, 아니, 피해자 왜 그래? 아니, 피해자 이혼했으면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위협과 협박. 결혼 생활 때 있었던 일들.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금전적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강 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이요. 이 돈을 받아야 됐던 입장입니다. 자, 이혼 후에도요, 피해자는 강 씨와의 관계를 이렇게 단절하지 못했습니다. 강 씨는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회유를 합니다.
사실상 겉으로 봤을 때요, 아니 다시 연인 사이 아니야? 다시 재결합할 거 아니야? 라는 만남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건 끔찍한 지옥문이었습니다. 강 씨는요,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넌 나한테서 벗어나질 못해. 이 파국이 찾아온 건 2025년 3월 19일 새벽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두 사람은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강 씨의 주거지에 함께 있었습니다. 깊은 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사이에 강 씨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몰래 열게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풀고 사생활을 뒤지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에 피해자가 이거 이혼 이후입니다. 이혼 이후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문제 있는 건가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하고 있는 이유도 미리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 이걸 봤던 강 씨는요, 마음속에 잠재된 극단적 분노를, 그리고 소유욕을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를 향해 강 씨는요,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내용은 너무 심각한 수위의 발언과 위협, 협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순화해서 넓은 범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강 씨는 너나 가지고 논 거다. 피해자에게 이런 말합니다. 아니요. 이거 완전 지 생각입니다. 가지고 놀았다. 네가 사람이냐. 너는 되게 문란한 사람이다. 위협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가장 취약한 고리를 건들기 시작합니다. 너 나랑 결혼했지. 결혼 때 내가 찍은 사진하고 영상들 있거든. 너 나랑 결혼 생활에 있었던 모든 치부들 다 네 주변 사람들한테 뿌리겠다 라고 위협을 합니다. 생매장시키겠다.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얘기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요,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좀 받아야 될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걸로 자꾸 위협을 하고 있던 상태인데 그걸 너무 직접적으로 입으로 뱉으면서 진짜 그렇게 보낼 듯한 행동, 보내기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강 씨는 이 공포를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아, 내 말 듣는구나. 보통의 생각이면 연인 사이다? 그냥 헤어지면 끝입니다. 강 씨는요, 2025년 3월 19일 밤 10시 30분경 전화를 겁니다. 이 모텔로 와. 명령이었습니다. 거부요? 불가능합니다. 못 간다고 하면요, 뿌릴게. 이게 범행 도구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는 호텔방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강 씨는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루 종일, 그 다음날 새벽에도요. 연속적인 협박으로요, 피해자를 완전히 무너뜨린 상태였죠. 이 가학적인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월 21일 오전 11시 28분경 강 씨는요, 가만히 있다 또다시 분노를 표출합니다. 분이 안 풀린다. 너나 가지고 놀았다. 가스라이팅이죠. 자기 기분 나쁘다며 폭언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변 사람들에게 뿌리겠다라고 또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일 마치고 또 내 집으로 와 라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끔찍한 성범죄뿐만 아니라 유사행위까지 모든 걸 강압적으로 시킵니다. 거의 감금 수준이었습니다. 나흘 뒤인 3월 24일 오전 9시 11분 이런 피해를 계속 입던 피해자는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겪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너무 끔찍하니까. 해서 집에서 일단 나가는 게 맞겠다. 강씨 집에서 씻고 나온 피해자가 외출하기 위해 옷을 입으려고 하니 강씨가 또다시요, 옷을 입지 말라며 이상한 짓을 합니다. 영상 찍으려고 하고 사진 찍으려고 하고 유사행위까지요. 하지만 이번에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하며 강씨를 밀쳐내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112에 긴급신고를 감행합니다. 신고를 했던 거죠. 문을 박차고 나가 사람들에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비명을 지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짧은 며칠 동안의 협박에서는요, 피해자는 강 씨의 강요에 못 이겨서 그런 상당한 채권, 이것도 이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돈 받으려고 참고 있던 건데 신고하면 끝난 거잖아요. 얘가 돈 주겠습니까?
그게 나중에 법정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극적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구 관할 경찰관들은요, 현장에서 강 씨를 검거합니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및 성폭력 미수 혐의로 현행범 검거였죠. 피해자는요, 드디어 벗어났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혹시 몰라 피해자에게 워치까지도 지급을 했죠. 그런데요, 강 씨는 인천 남등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불과 얼마 안 되어 풀려납니다. 체포된 지 하루 만인 3월 25일 오후 3시 40분 그냥 정문 걸어 나옵니다. 유치장을 벗어났던 강 씨. 강 씨의 생각은요, 참회, 반성, 후회 그딴 거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신고해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만든 전처 피해자 A씨에 대한 증오와 배신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네가 감히 나를 성범죄자로 보라? 나를 사지로 넣어? 왜 풀어줬을까요? 초범이라? 아니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해서 연인들 사이의 다툼이라고 판단했을까요? 그런데 인천 남동경찰서도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요, 2008년 11월 28일 2008년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범죄자였습니다. 즉 전과가 있었죠. 당시 범행 행동도요, 정말 최악입니다. 강 씨가 그때 당시 야간에 홀로 귀가하던 무고한 여성을 미행한 뒤 한적한 곳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끔찍한 폭행을 저질러 상해를 입힌 사건, 그걸로 2년 6개월 산 겁니다. 그 이후에도요, 폭행과 상해죄 등으로 무려 3번이나 더 처벌을 받았고, 성매매 알선 행위로도 1회 처벌 전력이 있는 그냥 범죄자, 중범죄자입니다. 이런 전과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강 씨는요, 자신을 고의적으로 형사처벌받게 하려고 신고했다라고 전처에게 생각을 품습니다. 가만 안 두겠다. 예, 보복살인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자, 물론 풀어주면서 법원 역시 이 문제를 아예 방관한 건 아닙니다. 인천가정법원은 현행범 체포 이튿날이었던 3월 26일 강 씨에게 법정 최고 수준의 임시조치를 내립니다. 5월 22일까지 피해자 신변 및 그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일절 금지한다라는 명령이죠. 그런데요, 100m가 무슨 의미일까요? 성인 남성 100m 뛰는데 오래 안 걸립니다. 정말 길어봐야 15초? 이게 완벽한 제어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강 씨는 그때부터요, 살인 계획을 시작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불과 이틀 뒤였던 25년 3월 28일 자신의 동선을 감추고요, 신속하게 도주를 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렌터카를 한 대 빌립니다. 그리고 그날 주유소를 방문합니다. 커다란 플라스틱 휘발유통을 가져가서요, 무려 13리터의 휘발유를 가득 채운 뒤 트렁크에 실어놓습니다. 그리고 범행 전날이었던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는 요즘에 되게 빨리 배송 오는 그 앱 있죠? 어디라고는 정확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 쇼핑몰 앱을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날카로운 사시미카를 주문합니다. 정말 빠르게 배송이 왔죠. 역설적이게도 범행 시간 몇 시간 전에 도착합니다. 렌터카 준비 완료, 휘발유 준비 완료, 그리고 빠르게 배송받은 사시미 칼까지.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 누구도요, 우발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차갑고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 범죄죠. 강 씨는요,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이혼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기 시흥시 조남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언제 근무 교대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알고 있었죠. 늦은 밤 새벽 시간대에는 편의점에 손님이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끊어지죠. 아마
혼자서 넓은 매장을 지키고 있을 거야 라는 걸 정확히 노립니다. 그렇게 25년 4월 1일 새벽, 강 씨는 준비한 흉기와 차량을 가지고 시흥시 편의점을 향해 가게 됩니다. 새벽 1시 10분이었습니다. 피해자는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장 안을 들어오는 강 씨를 본 순간 바로 문제를 느낍니다. 심상치 않다. 왜요? 접근 금지 상태잖아요. 보자마자 놀랐던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거나 밖으로 도망치거나 비상벨을 누르거나 최소한의 대응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강 씨는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요, 곧바로 깊숙한 창고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끔찍하게 공격을 가합니다. 무려 10회 이상의 무자비한 공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고장치는 단 하나밖에 없었죠. 스마트워치요. 워치밖에 없었습니다. 워치의 신고를 누른 상태로 그냥 그렇게 쓰러져 있었죠. 분명 피해자는 살아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걸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거기서 멈추질 않았죠. 엄청난 공격을 받고 신음하고 있는 피해자를 창고에 그대로 둔 채 편의점 밖으로 나갑니다. 이유는요, 휘발유 챙기러요. 미리 준비해온 대용량 휘발유통을 꺼내 다시 창고로 걸어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피해자의 온 몸에 그 휘발유를 뿌려대기 시작하죠. 그 이후 신문지를 집어들고 라이터를 불을 붙인 뒤 자신은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 끔찍한 습격의 순간에서도요, 피해자는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기억해 누른 상태였죠. 살아있고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고 그 이유도 의식이 있는 상태로 그 끔찍한 일을 당하신 겁니다. 경찰은요, 스마트워치 알람이 울자마자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불과 3분 20여 초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죠. 굉장히 빠르게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그 3분 20초라는 시간은 이 극단적인 악마 같은 놈이 도망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죠. 경찰관들이 편의점 문을 열고 도착했을 때 이미 내부는 유독가스, 검은 연기, 정말 다행인 건 스프링클러가 바로 작동도 했습니다. 크게 불이 번진 건 아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의식을 잃은 채 흉기에 찔린 자상과 전신에 끔찍한 화상을 입고 쓰러진 피해자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뒤이어 도착한 소방당국에 의해 화재 진압을 시작한 지 6분 만인 1시 19분경 진화는 되었지만요, 창고 내부의 피해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며 시흥시 소재의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피해자를 이송했지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가슴과 복부 부분에 집중됐던 다발성 자창, 그로 인한 과다출혈, 전신 피부의 무려 40%가 타들어갔습니다. 즉, 신체의 기능이 완벽히 마비된 상태였죠. 결국 병원에 도착한 지 약 1시간 뒤인 새벽 2시 10분경 외상적 쇼크로 인한 고통스러운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재판의 내용을 좀 들어보면요, 복원된 CCTV 영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끔찍한 공격을 가했고요, 피해자는 끝까지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피해자를 두고 강 씨는 마치 확인 사살하듯이 공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불을 붙인 직후 도주했던 강 씨, 미리 준비해둔 렌트카를 타고 사라집니다. 시흥경찰서는 즉각 전 형사를 비상 소집하고요, 편의점 인근 모든 CCTV를 돌려 불과 1시간 만에 찾아냅니다. 오전 2시 13분경 편의점에서 약 1km 떨어진 공터에 주차된 렌터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검거에 성공했죠. 그런데 이 안에서 자신의 몸을 흉기로 찌르며 자해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더욱이 공분을 샀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수사 과정에서 나온 강 씨의 태도입니다. 몸을 좀 회복하고 나서 경찰 조사를 했는데 범행 동기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전처가 나를 성범죄와 협박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바람에 내가 하던 일에 엄청난 지장이 생겼다. 이게 진술입니다. 거짓말이죠. 반성이요? 그딴 거 없습니다. 자기가 주변 친구들과 이웃들로부터 성범죄자로 소문나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해서 그래서 화가 나서 찾아간 거다. 이게 자신의 범행의 이유랍니다. 그걸로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하죠.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우리 알고 있죠. 위협하고 협박하고 했던 거 다 수사에서 재판에서 다 인정된 내용입니다. 경찰은요, 피해자 생전의 진술 내용도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신고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핸드폰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모든 내용들을 확인한 결과 강 씨의 거짓말임을 명백하게 밝혀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신고를 했던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해서 수사기관은 단순한 살인 혐의가 아닌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시켰죠. 자, 그렇게 2026년 1월 14일 아까 여러분이 처음에 들으셨던 그 판단, 징역 45년이 나옵니다. 근데요, 전 1심 재판부도 정말 신기합니다. 보복살인을 저질렀고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45년형이요? 유기징역? 누군가는 야, 무기징역은 20년 뒤면 나올 수 있잖아, 저게 더 낫지. 아니에요. 유기징역은 3분의 1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15년이거든요. 아니 이게 뭐지 싶은 느낌이었죠. 여기에 뭐라고 재판부가 했냐면, 강 씨가 살인과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성범죄 저지른 건 끝까지 인정 안 한 거예요. 그거 피해자가 일부러 자기 엿먹이려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깎아줄 이유를 찾았다라는 느낌밖에 없어요. 올라와 있는 죄명 중에 가장 센 살인, 이거 인정하니까, 방화, 이거 인정하니까 45년. 사람의 몸에 흉기를 10여 차례 공격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불을 질러 고통스럽게 죽인 이런 악마에게 사형, 무기징역도 사실 아깝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당연히 검찰은 즉각 항소를 했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항소심에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원심 파기요.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무기징역형 판결을 보고서요, 헛웃음 나오더라고요. 왜 사형 안 줘? 걔는 사람 새끼 아닌데? 왜 항소심 때 재판부는 형량을 올렸던 걸까요? 뭐가 새로운 게 나왔을까요? 새로운 게 나온 게 없었습니다. 단 이 이유 때문입니다.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었죠. 교도소 안에. 강 씨는요, 계속해서 반성문을 냅니다. 매일 밤 눈물로 죄를 뉘우칩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수십 차례 반성문을 써서 냅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거 다 거짓말이죠. 모든 책임을 다 피해자에게 전가했었죠. 즉 1심 재판부가 얘기하듯 진정한 참회 반성 그딴 거 없어요. 그런데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6년 4월 20일, 얼마 안 됐죠. 강 씨는요, 구금되어 있던 안양교도소 안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재소자를 무차별 폭행을 해버립니다. 이게 뭔 소리죠? 죄 짓고 그 안에 들어와서 항소심 기다리는데요, 자기 기분 나쁘고 짜증난다고 재소자 폭행한 겁니다. 자, 이 이유로요, 5월 14일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겉으로는 반성문 내는데 내면적으로는 아니잖아. 피해자 탓하잖아. 그리고 특히 여기 때문인 겁니다. 특히 교도소 내에서 감히 폭행을 저질러? 넌 교화 안 된 거야. 너 사회에 나가면 재범 저지를 것 같아. 그래서 너 무기야. 황당합니다. 그럼 교도소 내에서 폭행 안 했으면 45년형이 맞는 거예요? 아, 감히 법에서 처벌받고 법 안에 있는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으니 넌 그거 보니 넌 나가도 위험하겠다. 아니요, 그 전부터 위험한 새끼예요. 얘는
성범죄 전과 있고요. 폭행 전과 있고요. 알선 전과 있고요. 다 알고 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너가 사회에 나가서 또다시 폭행할 것 같아, 또다시 범죄를 저질 것 같아라는 이유가 너 교도소 와서도 그러네? 이거라니요. 이 정도면 사형이죠. 만약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라면. 여러분들께 이 잔혹하고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좀 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이 개새끼 이름 아세요? 저 이름 압니다. 말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거 공개 못하게 하거든요. 이젠 진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시대거든요. 아, 신상공개 대상자가 아닌 걸까요? 신상공개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 걸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봤던 범죄자들을 봐왔을 때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잔혹한 거 아닌가? 계획범행이고요. 보복살인이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방화까지 저질렀습니다. 근데 왜 신상공개가 안 되죠? 아, 이거 다른 걸까요? 그러면 역으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전 연인 살해 후 시신 유기, 징역 23년형, 신상공개, 나이 54세 김영우.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오폐수 처리소에 유기했다. 물론 23년도 말이 안 되지만 네, 뭐 유족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량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유족과 합의했다고 하니까 이거 신상공개 왜 한 거예요? 아니 이상해서요. 신상공개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범행이 별로 잔인하지 않았나? 아니 저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잔혹했던 것 같은데요. 10회 이상의 공격을 가했다. 얼마 전이었죠. 청주 노래방 살인 사건, 백승태, 나이 60세, 신상 정보 공개됐습니다. 백승태 신상 공개. 지난 9일 새벽 청주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명 숨지게 하고 한 명 다치게 한 혐의. 잠자고 있던 방에서 말다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고 미리 흉기를 소지한 점 등 계획 범행 여부를 따졌는데 범행 동기를 아직 명확하게는 밝히지 못했다. 예? 이건 왜 공개하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신상공개 기준 되게 좀 모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을 기억하는데 똑같은 강북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사건은요. 두 사건 가해자가 전부 다 정신질환자였습니다. 한 사건은 그냥 밖에서 주차장 쪽에서 담배 피시던 어르신을요. 그냥 가서 공격해서 막 머리 막 끔찍하게 살해했죠. 최성우, 그게 신상공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있기 전에요. 혹시 일본도 살인사건 기억하세요? 그것도 정신 이상자였거든요.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요. 걔는 신상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인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이 사건도 기억을 하시나요? 천안 층간소음 살인 양민준 신상 공개됐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이웃 주민 살해했던 저희 방송에서 다룬 적 있었죠. 양민준 신상 공개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상 공개 안 됐죠.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 20대 사건 신상 공개 안 됐습니다. 이거 보도도 잘못 나갔죠. 실제 층간소음 없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흉기 바로 공격을 가했다. 실제 시끄러웠다? 아니요. 매트도 깔고 생활하고 계셨고요. 실제 집을 비우는 시간에도 있었는데 자기 혼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가족이 집에 없는데도 욕실 물 흐르는 소리 난다. 컴퓨터 마우스 클릭성, 보복성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장하고 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죠. 얘는 왜 신상 공개 안 해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신상 공개 기준은요. 내키면입니다. 각 청에서요. 자기들 내키면 해요. 문제 없으면.
자기들한테 화살 안 돌아올 것 같으면, 자기들에게 큰 문제가 안 들어올 것 같다, 우리 잘 잡았지, 잘했지, 이런 식이면 그냥 막 공개하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토킹 살인. 신상공개 된 케이스 있고 아닌 케이스 있죠. 스토킹 사건, 살인 미수 사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울산에서요. 울산에서 전 연인 스토킹하다가 살인 저질러다 살인 미수로 났던 사건 있죠. 그 사건 신상공개 했습니다. 검찰에서요. 왜 이건 하고 왜 저건 안 하고 기준이 뭔가요 이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 또 예전에는 막 이름 다 까고 막 그러더니 왜 요즘엔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가 마치 뭔가 타협한 듯한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 불과 1, 2년 사이에 유튜브판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무분별하게 신상 공개하다 어떤 일 발생됐는지 아시죠? 엄한 사람 잘못 낚았다가 공격했다가 문제 생기고 그것 때문에요. 처벌 강화됐습니다. 과거에 받아줬던 공공의 이익, 위법성의 조각 그딴 거 없습니다. 유튜버가 공개하면 무조건 다 이익을 위해서다 라고 판단합니다. 실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전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사건의 끔찍함에 대해서도 전하고 싶었고, 형량에 대한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사법부에 법원의 그 드너물 뿐 위세, 1심은 반성했다고 봐줬네요. 2심은 안 봐주네요. 그 이유는 교도소 안에서 폭행했다고. 반성문을 왜 니들이 판단하고 왜 너희들이 반성한다고 느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판사는 신이 아닙니다. 판사는 유가족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유가족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반성문을 볼 권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경찰, 검찰, 법원 전부 신상공개 가능합니다. 안 하죠. 그 기준을 세웠으면 그 기준에 합당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화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